대한민국은 정말 예측 불가의 나라입니다. 마커스 웹은 20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분석이 틀렸다고 보고서에 직접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흘을 보내고 돌아온 날 밤, 그는 그 문장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기존의 분석 도구가 이 나라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에 이르기까지는 12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직접 겪은 열흘간의 기록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런던 시티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창밖으로는 템스 강이 내려다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리서치 바인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커스 웹은 그 바인더 위에 놓인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를 20년간 누빈 지정학 리스크 컨설턴트였죠. 그가 한 번 리스크 등급을 매기면 대형 투자사들은 그 숫자를 근거로 수백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분석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한국이요. 마커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의뢰인 3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쪽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이름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옆에 있고요.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지도가 바뀌었을 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넣자고요. 의뢰인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직접 가보고 오라는 겁니다. 마커스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마커스는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보조 분석가 레일라 나세르와 마주 앉았습니다. 레일라는 34이었습니다. 이란계 영국인 2세로 국제정치경제 석사를 마치고 마커스 팀에 합류한 지 3년이 됐습니다. 2주면 충분해.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인구 5,100만 영토는 세계 109번째 에너지 자립도 5% 숫자가 다야. 레일라는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란 출신이라 비슷한 지정학적 틀로 읽었거든요. 비슷한.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달랐습니다. 레일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요. 마커스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레일라가 이미 서울을 다녀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실감하기까지 그에게는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 12시간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긴 이동시간이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침내 인정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마커스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30개국 이상을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히드로, 샤를 드골, 나리타, 두바이 국제공항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공항이 느리고 어느 공항이 빠른지, 어느 공항이 동선이 잘 짜여 있고 어느 공항이 체계가 없는지를. 그 경험에서 쌓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속으로 대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줄이 꽤 있었으니까요. 20분은 각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대를 통과한 시간이 7분이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권 스캔과 생체 인식이 병렬로 처리됐고 사람이 개입하는 단계가 최소화돼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수화물 수취대에서 짐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11분이었습니다. 안내 화면에는 예상 수취 가능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와 실제 시간의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안 됐습니다. 마커스는 레일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줄을 적어뒀습니다. 예상과 다름 항목 하나.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마커스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했습니다. 단순히 잘 닦여 있다는 것을 넘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마다 지상 안내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보여줬고, 택시기사가 켜놓은 내비게이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차선 변경 타이밍을 알려줬습니다. 마커스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 연결했습니다. 속도를 쟀습니다. 다운로드 283mbps.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런던 시티 사무실 유선 인터넷에서도 이 속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281mbps. 그냥 달리는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마커스는 그 숫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노트 하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첫날 미팅은 여의도에 있는 투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통역을 담당할 한국인 파트너 오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를 보자마자 나이를 가늠했습니다. 35 정도. 너무 젊다고 생각했죠. 영어 잘하세요. 오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LSE에서 국제금융 석사했고요. 이전에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서 4년 있었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커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필요한 선제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약간 민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팅에서 상대 측 담당자가 꺼낸 첫 번째 자료는 마커스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기본 경제 지표와 GDP 성장률 수출입 현황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띄워진 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의 포지셔닝 분석이었습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망. 각 항목마다 경쟁사 비교 데이터가 촘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오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어느 컨설팅 회사 자료예요? 오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내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마커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런던에서 비슷한 수준의 분석 자료를 외부 업체에 의뢰했을 때는 최소 6주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요. 이 자료는 미팅 시작 전에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가져온 질문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 미팅에서 자신이 진짜 물어봐야 할 것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마커스는 혼자 을지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레일라는 다음 날 추가 미팅 준비를 한다고 했고 그는 혼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식당에서 밥만 먹고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한 블록을 걷다가 골목 안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세탁소와 철물점과 작은 식당들 사이에 낯선 공간들이 보였습니다. 마커스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방이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이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작은 조명 아래 정밀한 금속 부품을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노인의 손 옆에는 디지털 캘리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다듬고 있는 부품은 작고 정밀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부품인지는 마커스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손놀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오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골목에 오래된 공방들이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답이 왔습니다. 을지로 제조골목이에요. 50년이 넘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대기업의 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곳들이 많아요. 마커스는 문자를 읽고 다시 공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상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부품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날 밤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은 훨씬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었을 때 마커스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커스와 레일라는 인천 쪽 항만과 물류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날 일정을 솔직히 가장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물류 창고 자동화 설비. 어느 나라 어느 항구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물류센터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자율이동 로봇이 선반 사이를 가로지르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분류기계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어디서 수입한 겁니까? 담당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체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국산이에요. 마커스는 레일라를 봤습니다. 레일라는 이미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저녁 오민준이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요. 숫자로 안 보이는 것들이요. 마커스는 잠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로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판단 착오였는지 아닌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민주는 마커스를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수업 중인 학교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하나를 보여드리려고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이른 아침인데도 복도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들어간 교실에는 15명 남짓한 고등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26살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AI 코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작성 중인 코드가 보였습니다. 단순한 입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오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마커스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마커스가 오민준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학교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투자 리스크를 평가하러 온 사람인데요. 오민준이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리스크를 평가하려면 자산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커스는 멈췄습니다. 인적 자원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60년간 버텨온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커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리스크 분석을 해왔지만 자산 목록에 고등학교 교실을 넣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커스 일행이 방문하기로 했던 방위산업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갑작스럽게 방문단이 도착해 일정이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일정이 빡빡했으니까요. 하지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도중 우연히 벽면 한쪽에 틀어져 있던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산업체와 계약 서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계약 금액이 나왔습니다. 마커스는 그 숫자를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K 전차하고 K9 자주포예요.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재무장 중인데 미국 제품 납기가 너무 길어서 한국으로 오더를 돌린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납기 때문에요. 성능도 인정하지만 빠르게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럽 입장에선 가장 큰 메리트예요. 마커스는 대기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어적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그 분류에 폴란드가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장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커스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하기 전에 써두었던 첫 번째 요약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높고 자원 의존도가 과도하며 독자적인 전략 자산이 제한적인 국가. 그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엿새째 되던 날 마커스는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그는 규모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착한 곳은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드라이독 안에는 LNG 운반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길이가 300m를 넘었습니다. 마커스는 안전모를 쓰고 높은 플랫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작아 보였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카타르 발주 물량입니다. 내년에 인도 예정이고요. 이 도크 옆에도 같은 급배가 두 척 더 건조 중이에요. 레일라가 조용히 마커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 물량으로 치고 들어왔지만 이 카테고리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마커스는 배를 내려다보면서 1972년에 이 땅에서 처음으로 조선소 삽을 뗐다는 이야기를 오민준에게 들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50년이 채 안 됐습니다. 50년 전 이 땅에서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는 잠깐 상상해봤습니다. 일곱째 날 마커스와 레일라는 오민준과 함께 서울 시내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민준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마커스 씨, 오늘은 일정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 물어보세요. 마커스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민준이 기다렸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IMF 구제금융도 받고요. 그 이후에 한국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자료를 여러 개 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 사회가 갈라지거든요. 오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8년에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직접 들고 나왔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트로피, 자발적으로요. 마커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나라가 힘드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오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커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후 국민이 얼마나 분열됐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도 봤습니다. 나라가 힘드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수백만 명이 금반지를 들고 거리로 나온다는 건 그의 분석 틀 어디에도 없는 변수였습니다. 여덟째 날 오전 마커스는 혼자 호텔방에서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레일라는 이미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해 나가 있었고 오민준은 오후에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직접 본 것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7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택시 안에 283mbps. 을지로 골목에서 혼자 부품을 깎던 노인. AI를 배우던 고등학교 1학년. 카타르 LNG선이 건조되던 드라이독. 금을 들고 나온 350만 명. 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예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홉째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마커스와 레일라가 이동 중이었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오민준의 답이 왔습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소식 때문이에요. 어제 어딘가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모금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마커스는 모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QR코드를 찍는 사람, 현금을 내려는 사람, 그냥 서 있는 사람. 누군가 주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임을 안내하는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랬어요. 조직된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봤거든요. SNS에서 누군가 사연을 올렸고 그게 퍼진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마커스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뭔가 찍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열째 날 마커스는 오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리스크 중심으로 쓰려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민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지셨어요? 마커스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숫자로 읽으면 중간 규모도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 실제 영향력을 반영하지 않아요. 오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커스는 그 말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어떻게 보고서로 옮기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저녁 마커스는 오민준 레일라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꽤 편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오민준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하게요. 마커스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위태로운 나라라고 봤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자원도 없고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나라. 오민준은 웃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위기들이 매번 발판이 됐을까요? 오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항상 자랑스럽거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요. 무서웠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서워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마커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가 가진 힘의 출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심에서 나온 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자부심보다 더 끈질기게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자부심은 무너질 때가 있지만 두려움 위에 쌓인 각오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마커스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 런던에서 써두었던 첫 번째 요약 문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높고 자원 의존도가 과도하며 독자적인 전략 자산이 제한적인 국가.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새 문장을 썼습니다. 기존의 리스크 평가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멈췄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국가 규모와 실제 영향력 사이의 간극이 기존 어떤 사례보다 큰 나라 전통적 분류 방식이 무력화된다. 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가 20년 컨설팅 경력에서 처음으로 쓰는 예측을 포기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존 예측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보고서였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마커스는 창밖을 봤습니다. 투자 권장이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 나라를 다룰 때 쓰는 분석 도구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요. 레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레일라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서 그 노인분 보셨잖아요. 기억해요. 그 손으로 만든 부품이 어디 들어가는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어딘데요? 레일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이에요. 최신 공정에 들어가는 거요. 마커스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은 골목의 노인과 세계 최첨단 반도체. 그것이 연결되는 나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의뢰인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커스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가능한 시장이냐는 질문을 가져가셨죠.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투자 가능한 시장이냐를 물을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쌓아온 역량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한 의뢰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커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리스크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 분석 도구가 이 나라 앞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 마커스가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닙니다. 중견국이라는 분류 자체를 무력화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나라를 기존 틀로 분류하면 당신의 분석은 반드시 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이 나라는 압박을 받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뭉칩니다. 마커스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을지로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350만 명의 금반지가 생각났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나라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일지도 모른다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3주 후 마커스는 오민준에게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잘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면 을지로 다시 가요. 그 어르신이 요즘 새로운 부품 개발 중이라고 하시던다.
마커스는 메일을 읽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를 검색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나라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말로,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계는 이 나라를 자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작습니다. 인구로 봐도 작습니다. 자원으로 봐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에 발을 딛고 열흘을 보내고 나면 작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작은 게 아니라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웹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가 처음 회의실에서 던진 말. 한국이요,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그 말을 떠올리면 그는 피식 웃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그 틀림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훨씬 더 깊이 있게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커스가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의뢰서에서 봤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지도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런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항상 세계 지도 하나를 접어서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지도를 펼치고 그 나라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그는 믿었으니까요.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 절반은 핵개발 국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지도를 한 2분 정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결론을 안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두 번째 실수는 지도만 보고 결론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시작된 장소는 어이없게도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분이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7분을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냥 빨랐다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버벅거리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뭔가 걸리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이런 매끄러움을 느끼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그가 분석해온 나라들 대부분에서 공항은 그 나라의 비효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줄이 뒤엉키고 안내가 불분명하고 사람이 버벅대는 구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수화물 벨트 앞에서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내부의 설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선이 직관적이었습니다. 공항 안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 화면을 보지 않아도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안내 화면이 있는 위치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짐이 나왔습니다. 11분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캐리어를 들면서 속으로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설계된 효율. 그리고 택시를 잡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그가 한 것은 인터넷 속도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283mbps. 그냥 달리는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마커스는 그 숫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자신이 가져온 전제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3가지만으로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3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그가 예상한 것과 반대였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마커스는 의식적으로 도로를 관찰했습니다. 그것도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도로가 어떤 상태인지는 그 나라의 인프라 투자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으니까요. 노면이 균일했습니다. 차선 도색이 선명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세계 각국 도로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은 정보가 없거나 오래된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전광판이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연결과 업데이트 시스템과 관리 인력이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로비 직원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빠르고 단순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안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마커스는 그 강을 한동안 봤습니다. 이 도시가 저 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한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며칠 후의 이야기입니다. 첫날 저녁 마커스는 노트북을 펼쳐 다음날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민준에 대한 사전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LSE 국제금융 석사 맥킨지 서울 4년. 꽤 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35이라는 나이가 아직도 마커스에게 걸렸습니다. 20년간의 경험에서 그는 이런 미팅 파트너가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고 이력 좋은 파트너일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럴수록 표면적인 수치만 가져온다는 것. 마커스는 그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회의실로 들어서면서 마커스는 오민준을 처음 봤습니다. 35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젊다는 첫인상도 정확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영어로 진행해도 됩니까? 오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LSE에서 국제금융 석사했고요. 이전에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서 4년 있었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분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민준의 첫 반응이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력을 말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분이라는 말도 위협이 아니라 옵션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으면서 약간 민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가 갑자기 보였으니까요.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마커스가 예상한 흐름은 간단했습니다. 기본 경제 지표를 보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것. 그런데 상대 측 담당자가 첫 번째로 화면에 띄운 자료가 그 예상을 비켰습니다. 완전히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의 포지셔닝 분석이었습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이 왜 지금 시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AI 가속기 수요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시장 점유율 전망까지. 마커스는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출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느 컨설팅 회사 자료인지 찾으려 했죠. 그런데 출처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민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거 어디 컨설팅 회사 자료예요? 오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작성 자료입니다. 마커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런던에서 비슷한 수준의 분석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면 최소 6주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요. 이 자료는 미팅 시작 전에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가져온 질문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 미팅에서 자신이 진짜 물어봐야 할 것들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면서 마커스는 오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이런 자료를 얼마나 자주 만들어요? 오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시로요. 분기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마커스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속으로는 뭔가를 다시 적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마커스는 혼자 걸었습니다. 을지로 방향으로 흘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식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골목이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세탁소와 철물점과 작은 식당들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가공 공방이었습니다. 인쇄소였습니다. 전자부품 가게였습니다. 간판들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한 공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작은 조명 아래 앉아서 금속 부품을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움직이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어떤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 옆에는 디지털 캘리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커스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오래된 손놀림과 디지털 측정 도구가 나란히 있는 모습.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커스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작고 정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함을 만들어내는 손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거기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골목에 오래된 공방들이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답이 왔습니다. 을지로 제조골목이에요. 50년이 넘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도 대기업 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마커스는 문자를 읽고 다시 공방 안을 봤습니다. 그는 이 골목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빌딩과 현대적인 카페들 사이 이 골목에서 50년이 넘은 공방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방에서 나온 부품이 대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 마커스는 그날 밤 늦게 호텔로 돌아오면서 이 장면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인천항만과 물류단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날 일정을 솔직히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항만을 봐왔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물류 창고 자동화 설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수준 차이는 있지만 기본 구성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물류센터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자율이동 로봇이 선반 사이를 가로지르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분류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어디서 수입한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체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국산이에요. 마커스는 레일라를 봤습니다. 레일라는 이미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발견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커스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나흘째 저녁 오민준이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거요.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요. 마커스는 잠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로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민준은 마커스를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수업 중인 학교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하나를 보여드리려고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이른 아침임에도 복도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들어간 교실에는 15명 남짓한 고등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26살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학생들과 AI 코딩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작성 중인 코드가 보였습니다. 단순한 입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오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마커스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교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사 청년이 돌아다니며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지루함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집중하는 공간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오늘 왜 학교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투자 리스크를 평가하러 온 사람인데요. 오민준이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리스크를 평가하려면 자산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커스는 멈췄습니다. 인적 자원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60년간 버텨온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커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국가 리스크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분석 틀 어디에도 고등학교 교실을 자산 항목으로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마커스 일행이 방문하기로 했던 방위산업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갑작스럽게 방문단이 도착해 일정이 겹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했으니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한쪽 벽에 틀어져 있던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산업체와 계약 서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계약 금액이 나왔습니다. 마커스는 그 숫자를 한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K 전차하고 K9 자주포예요.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재무장 중인데 미국 제품 납기가 너무 길어서 한국으로 오더를 돌린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납기 때문에요. 성능도 인정하지만 빠르게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럽 입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예요. 마커스는 대기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어적 국가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 분류에 유럽 나라들이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는 장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마커스는 잠깐 생각에 빠졌습니다. 방어적 국가라는 분류가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류가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방어를 위해 쌓아온 역량이 이미 다른 국가들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분석 틀에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커스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하기 전에 써두었던 첫 번째 요약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높고 자원 의존도가 과도하며 독자적인 전략 자산이 제한적인 국가. 그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직 확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엿새째 되던 날 마커스는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그는 규모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자료에서 읽은 수치들을 시각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조선소는 그 시각화보다 훨씬 컸습니다. 드라이독 안에는 LNG 운반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길이가 300m를 넘었습니다. 마커스는 안전모를 쓰고 플랫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그 크기의 차이가 실감이 났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카타르 발주 물량입니다. 내년에 인도 예정이고요. 이 도크 옆에도 같은 급배 두 척이 더 건조 중이에요. 레일라가 마커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 물량으로 치고 들어왔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마커스는 배를 내려다보면서 1972년에 이 땅에서 처음으로 조선소 삽을 뗐다는 이야기를 오민준에게 들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50년이 채 안 됐습니다. 50년 전 이 땅에서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는 잠깐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의심했겠죠. 아마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마커스는 플랫폼 위에서 오랫동안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마커스와 레일라는 오민준과 함께 서울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민준이 기다렸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IMF 구제금융도 받고요. 그 이후로 한국이 더 강해졌다는 자료를 여러 개 봤는데 보통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 사회가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오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8년에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직접 들고 나왔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트로피 자발적으로요. 마커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나라가 힘드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오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커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국민이 얼마나 분열됐는지,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 나라가 힘드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수백만 명이 금반지를 들고
거리로 나온다는 건 그의 분석 틀 어디에도 없는 변수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마커스는 혼자 잠깐 걸었습니다. 350만 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숫자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것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8째 날 오전 마커스는 혼자 호텔방에서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레일라는 이미 나가 있었고 오민주는 오후에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본 것들을 순서 없이 적는 것이었습니다. 7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택시 안의 인터넷 속도. 을지로 골목에서 혼자 부품을 깎던 노인. AI를 배우던 고등학교 1학년. 카타르 LNG선이 건조되던 드라이독. 금을 들고 나온 350만 명.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던 계약서. 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목록이 하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은 따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한 나라 안에 있다는 건 그는 그 나라에 대해 다시 써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9째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마커스와 레일라가 이동 중이었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오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오민준의 답이 왔습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소식 때문이에요. 어제 어딘가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모금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마커스는 모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QR코드를 찍는 사람, 현금을 내려는 사람, 그냥 서 있는 사람. 누군가 주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무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레일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조직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SNS에서 누군가 사연을 올렸고 그게 퍼진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마커스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뭔가 찍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10째 날 오전 마커스는 오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리스크 중심으로 쓰려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민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지셨어요? 마커스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숫자로 읽으면 중간 규모도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 실제 영향력을 반영하지 않아요. 오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커스는 그 말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저녁 마커스는 오민준 레일라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꽤 편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오민준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하게요. 마커스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태로운 나라라고 봤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자원도 없고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나라요. 오민준은 웃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위기들이 매번 발판이 됐죠? 오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항상 자랑스럽거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무서웠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서워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마커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가 가진 힘의 출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심에서 나온 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각오였습니다. 두려움은 자부심보다 더 끈질깁니다. 자부심은 무너질 때가 있지만 두려움 위에 쌓인 각오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마커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민준도 레일라도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마커스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 런던에서 써두었던 첫 번째 요약 문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높고 자원 의존도가 과도하며 독자적인 전략 자산이 제한적인 국가.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새 문장을 썼습니다. 기존의 리스크 평가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멈췄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국가 규모와 영향력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사례. 전통적 분류 방식이 무력화된다. 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그가 20년 컨설팅 경력에서 처음으로 쓰는 기존 예측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그는 을지로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350만 명의 금반지를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모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제도 드라이독 위에서 내려다보던 300m짜리 배를 떠올렸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마커스는 창밖을 봤습니다. 투자 권장이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 나라를 다룰 때 쓰는 분석 도구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요. 레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레일라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서 그 노인분 보셨잖아요. 기억해요. 그 손으로 만든 부품이 어디 들어가는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어딘데요? 레일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이에요. 최신 공정에 들어가는 거요. 마커스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은 골목의 노인과 세계 최첨단 반도체. 그것이 연결되는 나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의뢰인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커스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가능한 시장이냐는 질문을 가져가셨죠.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투자 가능한 시장이냐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쌓아온 역량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한 의뢰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커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리스크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 분석 도구가 이 나라 앞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 마커스가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닙니다. 중견국이라는 분류 자체를 무력화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나라를 기존 틀로 분류하면 당신의 분석은 반드시 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이 나라는 압박을 받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뭉칩니다. 마커스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을지로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350만 명의 금반지가 생각났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이유 없이 모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나라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3주 후 마커스는 오민준에게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잘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면 을지로 다시 가요. 그 어르신이 요즘 새로운 부품 개발 중이라고 하시던다. 마커스는 메일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를 검색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나라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말로,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계는 이 나라를 자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작습니다. 인구로 봐도 작습니다. 자원으로 봐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에 발을 딛고 열흘을 보내고 나면 작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작은 게 아니라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웹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가 처음 회의실에서 던진 말. 한국이요,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그 말을 떠올리면 그는 피식 웃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그 틀림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압박을 받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뭉칩니다. 20년 경력에서 그가 이런 문장을 보고서에 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분류도 아닌 문장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보고서에서 그가 가장 확신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발을 딛고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